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인포 코너고요.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지식재산권이라는 주제로 한번 짧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는 엔지니어지 특허 전문가는 아닙니다. 즉 저는 뭐 변리사도 아니고 뭐 관련된 쪽에 있는 변호사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창업 쪽에 워낙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연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적 관련해서 특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 제 말씀이 맞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좀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걸 좀 접근하면 좋겠구나 이런 내용이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대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이제 변리사분이 있고요. 제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저희 학생들 또 혹은 제자들의 이제 멘토링을 좀 많이 맡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워낙 올 한 해 동안 이런 비슷한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방송에서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한번 이 코너를 꾸리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만은 이런 이슈를 가지고 저한테 멘토링을 요청하는 학생들에게 한 번쯤은 좀 보고 참고를 해라. 그래야 나중에 변리사와 상담을 할 때도 준비를 조금 더 잘해가서 좀 더 좋은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좀 약간 윈윈하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요. 왜 그 변리사가 아닌 제가 이 내용을 강의를 하냐라고 하면은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강의는 제가 더 잘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을 팔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조금 더 뻔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슈가 올라오게 되면서 뭐 작년부터 트렌드가 있기는 했지만 유난히 플랫폼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은 어떤 각광을 받았던 아이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작년, 재작년부터 한창 이제 문제가 돼 있었던 게 어떤 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본인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좀 특허화시켜서 가져가려고 하는 왜냐면 실제로 그 당시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화시켜서 뭔가 이렇게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문의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저희 이제 사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비즈니스 모델을 남이 가져가지 못하게 좀 특허화시키고 싶다. 지금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특허부터 내고 시작을 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으로 되게 많이들 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제 이걸 가지고 특허를 낼 수 있을까요? 특허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은 뭐 자금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요.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특허 출원은 뭐 꼭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고 전혀 생뚱맞은 거라도 출원은 돼요. 그냥 출원비 43,000원만 내면 되고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30대 미만까지는 또 청년이라 그래가지고 또 70% 할인해주기 때문에 7,000원 정도 내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출원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등록이 돼야 되잖아요. 등록이 돼야 그게 지식재산권으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건데 그럼 등록이 얼마나 쉽냐라고 하면은요 정말 정말 개더럽게 어렵다라고 하는 게 업계의 공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이런 변리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제 최근에 플랫폼 비즈니스나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겠다고 상담 오는 사람들이 꼭 제가 보내는 멘토링을 보내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 출원을 한다 그래도 심사 단계에서 까이는 게 굉장히 많고 실제로 등록도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수임료를 받고 뭐 이래저래 하게 되면은 뭐 변리사 입장에선 그래도 출원 정도 해주는 게 크게 문제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업체의 입장에서도 시간 낭비고 변리사의 입장에서도 등록이 되는 특허가 나가야지 그래도 좀 끝까지 가면서 명성도 쌓이고 뭔가 좀 수익 구조도 나오게 돼 있는데 그냥 처음에 출원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뭐 수수료 받는 정도로는 사실 타산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 변리사들한테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특허를 내는 거는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든 내주는 이제 변리사들이 있는데 실상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그게 얼마나 실제 실효가 있을까? 즉 누가 만약에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침해를 해가지고 소송에 들어갔을 때 과연 얼마나 이게 내 권리를 보장하면서 갈 수 있을까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에 능력 있는 그런 변리사들은 좀 꺼려하는 그런 이제 계열들 중에 하나가 이쪽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등록이 좀 쉽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놈의 플랫폼하고 비즈니스 모델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렇게 지식재산권 확보가 어렵냐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는 플랫폼 쪽도 마찬가지고 비즈니스 모델 쪽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특허 출원을 했을 때 등록이 잘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가 어느 시점에 한번 대변혁이 있었냐면은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글 보이죠? 2014년도에 있었던 앨리슨 판결이라고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거 이제 뭐냐면은 그 미국 대법원에서 앨리슨 코퍼레이션에서 걸었던 어떤 그 특허 소송 분쟁에서 그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특허였는데 그 특허와 관련해서 그 투파트 앨리스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특허의 적격성, 이 특허가 특허로서 과연 의미가 있느냐, 적합한 것이냐라고 하는 적격성을 판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기준을 세웠고요.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이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서 기존에 제시가 된 적이 있었던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여화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앨리슨 판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그냥 인터넷에서 찾아보셔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어째서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실제로 이렇게 무효화가 됐는가,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무효화가 된 게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미국 특허법 제1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그 특허 적격성이 있는 발명의 범위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적격성이 뭐냐면은 프로세스, 공정, 머신, 기계, 매뉴팩처러, 제조 방법, 그 다음에 컴포지션 오브 메탈, 어떤 그 물질들을 서로 이제 조합을 하는 이런 종류를 우리가 특허 적격성 있는 발명의 범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즉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구현이 가능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허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건 전통적으로 특허의 기본 법칙인데 그냥 일반적인 과학 법칙은 특허가 아니다. 과학 법칙이니까. 자연현상도 특허가 아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특허가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수학적 알고리즘도 특허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내가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학계에서는 인정을 받겠지만 이거를 특허로 해서 내가 이거를 쓰기 위해서 누군가 나한테 로열티를 지불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 적격성의 범위가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특허의 정의가 되게 애매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알고리즘에 기반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차단이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고리즘들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기술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소프트웨어들은 여전히 지식재산권으로 등록이 되고 있지만, 이게 참 애매한 게 프로세스, 머신, 매뉴팩처러, 컴포지션 오브 매터 이런 것처럼 눈으로 실제로 실체화되지 않는 어떤 일종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경계 범위가 되게 애매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특허라고 하는 건 기술적 사상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를 기술할 수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그 범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프트웨어는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 특허의 범주에서 적격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약간 애매모호한 선을 타고 있는 거였고, 이게 2014년 앨리스 판결이 나게 되면서 과거에는 우후죽순으로 계속 등록을 시켜주던 소프트웨어 특허들이 어느 시점에다 이제 무효화가 돼버리고 뭔가 굉장히 그 허들 자체가 높아지게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특허를 얘기하는 앨리스 판결이 왜 플랫폼 비즈니스하고 비즈니스 모델하고 연관이 있냐? 이거 되게 단순한 건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에 관련된 특허는요, 거의 대부분 소프트웨어 특허의 형태로 출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펜을 어디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이 펜을 시장에 내다 파는 방법으로는 특허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일종의 게임의 법칙 같은 거지, 어떤 그 공식 같은 거지, 실질적으로 그 제가 장사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특허, 나만의 아이디어로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펜을 판다 그랬을 때 그거를 제재하고 침해를 했다라고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문서화할 때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 파는 방식 자체를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이 펜을 어딘가에 시장에 내다 판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에 내다 파는 그 과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의 시스템으로 로직을 짜가지고 여기에서 뭘 갔을 때 여기에서 그런 것들을 반응해서 처리를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뭘로 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돌아오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소프트웨어의 한 그 시스템처럼 이제 보통 특허를 낸다는 거죠. 플랫폼 비즈니스도 실제로는 굉장히 마찬가지의 방법을 취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차피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플랫폼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뭐 누구와 누구를 중개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와 누구를 중개하는 방법을 구현하는 플랫폼이다라고 해서 결국엔 이것도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2014년 앨리스 판결이라고 하는 건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특허 적격성에 대한 얘기지만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실제로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특허를 내서 등록이 되는 게 정말 더럽게 어려워진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변리사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변리사를 얘기를 하자면은 창업에 김장길이 있다면 특허에는 그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이 특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조예가 깊은, 여기서 이 조예가 깊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그런 어떤 통찰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흐름들과 현재의 사실들과 미래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 특허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갈 거고 지식재산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던 친구다 보니까 그냥 뭐 특허는 이렇게 내면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면 된다, 이 전략은 이렇게 짜면 된다, 이런 공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서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의미들이나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거를 녹여내는데 굉장히 뛰어난 그런 친구가 있어요. 모 특허 법인에. 네, 이게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홍보는 안 하겠습니다만, 언급은 안 하겠지만은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했죠. 야, 이거 그 앨리스 판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보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조금은 더 직관적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요,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다. 등록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룰이 바뀐 건데, 이게 일종의 어떤 그 모든 지식재산권, 모든 기술들이 지식재산권화 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어떤 하나의 그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전 얘기를 한번 꺼내야 되는데요. 그 소니라고 하는 일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최고의 발명품으로 이제 워크맨이라고 하는 카세트 테이프, 적어도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시기부터 한 1990년도 초반까지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라고 하는 게 그 시대를 좌우하던 하나의 굉장히 큰 아이템이었다는 사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소니의 가장 큰 발명품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뭐 실제로 가장 큰 매출을 안겨다는 그런 요소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 미니 카세트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이슈가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면은 특허 전쟁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소니 워크맨의 발명이 모태가 됐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유명한 특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안드레아스 파벨이라고 하는 독일의 발명가가 만들어낸 그런 특허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사람이 낸 특허는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전자음향 디바이스까지만 할게요. 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전자음향 디바이스에 포함되지 않는 현대의 전자기기가 있는가? 없거든요. 예, 물론 뭐 전원을 꽂아서 가는 큰 그런 음향장치들은 있지만은 심지어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조차도 여기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특허의 그 시효는 20년까지이기 때문에 이 특허는 만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일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문제가 발생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특허가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존하는 모든 종류의 휴대용 장치들은 다 이 안드레아스 파벨이라는 사람한테 로열티를 계속 제공을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실제로 그냥 갖고 돌아다닐 수 있는 현대의 모든 기기들을 다 찜쪄먹을 수 있는 그런 특허예요. 현대사회에 이런 특허가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안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청구 범위를 굉장히 크게 잡고 그 어떤 뭉뚱거리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특허를 내주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특허를 내줬다가는 그 사람한테 정말 막강한 파워를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 이 특허라고 하는 거는 역사를 짚어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런 걸 다 떠나고 나서 봤을 때 특허가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기술의 공유라고 하는 것 때문이죠. 근데 그냥 무조건 누가 만든 기술을 그냥 모든 사람한테 공유하게끔 만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만든 사람은 바보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한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이 사람한테 기술을 공유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갖춰놓은 게 이제 특허의 기본적인 어떤 그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특허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뭔가 상생하는 방향의 어떤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특허라는 게 잘못 쓰이게 되면 한 명이 특허를 독점하게 되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이 사람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의 기술이 발전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특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난 수백 년간 끊임없이 룰이 바뀌어져 왔고 관점도 바뀌어져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이 안드레아스 파벨이라는 사람이 이게 냈을 때가 1970년대예요. 그 당시에는 들고 다니는 소형 전자음향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예 그 개념 자체가 없었던, 존재하지도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특허가 인정이 됐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런 거는 뭐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이지만은 뭐 실현이 되진 않는 그런 아이디어였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또 그때는 또 특허에 대한 개념 자체도 그렇게 세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그나마 좀 낫었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특허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적인 하드웨어 제품에 대한 기술조차도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집중이 되고 뭔가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의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이런 종류의 그런 기술 특허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됐죠. 이 친구가 얘기를 했던 건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이런 소프트웨어 기반의 특허들도 사실은 마찬가지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거죠. 초창기에 나왔던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을 특허화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걸 소프트웨어처럼 해가지고 시스테매틱하게 해서 뭔가 소프트웨어 특허처럼 내보낸다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어느 순간에 먹혔고 실제로 굉장히 유효한 아이디어였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이런 특허들을 냈었다고 한다면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을 계속 특허로 내고 지식재산권을 보유해주다가는 어느 누구도 사업을 못하고 이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나 BM이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그 소송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애매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함부로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를 안 내게 되는 이런 이제 과도기가 들어가는 거고,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냥 생각만 있다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다고 내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서 아, 이거는 정말 플랫폼 비즈니스라도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어떤 독자적인 어떤 그 해결 방안이나 기술이 들어가 있구나. 그래야지 이제 기술적 어떤 사상으로 인정을 해서 특허를 내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은 이걸로 따지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워크맨으로 따진다면은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전자음향 디바이스로 특허를 낼 수는 없지만은 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소형 전자음향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들어가 있고 그게 기존에 없었던 방법이고 어떤 사회적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면 특허는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발 제자들 보내는 건 좋은데 보내기 전에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보내라. 왜냐면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저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로 사업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가서 그냥 특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는 개나 소나 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 당장 플랫폼은 5개 짤 수 있어요. 아이디어로만. 그렇잖아요. 그냥 이거 펜 파는 플랫폼 벌써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나만의 아이디어로 살아남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만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특정화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녹여낸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화 시켜서 그림화 시켜가지고 플랫폼으로 뽑아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냥 나는 이런 중개사업 하려고 하는데요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비즈니스 모델도 사실은 그냥 돈 버는 방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초기 창업자들한테 비즈니스 모델은 세상 쓸데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안 맞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뿌듯한 거죠. 내가 열심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빨리 특허를 해서 남이 베끼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상적으로 그거 베끼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안 베낄 사람 없고요. 그 다음에 돈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것들은 그냥 아이디어에 기반하기 때문에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팔겠다? 이런 거는 그냥 아이디어인데 이걸 어떻게 특허를 내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그냥 뭐 기존에 있었던 뭐거 대비 뭐 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냥 대뜸 등록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호락호락하게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플랫폼과 이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지식재산권을 확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단순히 나는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고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니까 이걸 하겠어요. 이렇게 돈을 벌겠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거를 지식재산권에 하고 싶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해결 방법이 그냥 머릿속에서 뜬구름 잡듯이 돌아다니는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말 어떤 실체가 있는 진짜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그런 해결 방법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기존과 같은 방식이나 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진보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그게 정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기능의 향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 저한테 와서 또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젠장을 제가 그게 알 게 뭐예요. 내 사업도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 사업이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본인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야 그게 아이템이 되는 건데, 그거를 갖고 와가지고 변리사 하나 저한테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특허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떻게 좀 그 뭐냐 해결 방법을 시스테매틱하게 만들까요로 하게 되면은 저더러 사고 패달란 소리죠. 그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 펜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 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네가 만들어줘. 그러면은 내가 그걸 장사를 할게. 뭐 이런 종류의 개념인 거죠. 근데 심지어 나한테는 지분도 없어. 남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걸 누가 하겠냐는 거죠. 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 같은 멘토나 변리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언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고 여러분만의 어떤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업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정보를 주거나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변리사랑 얘기한다 그래도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진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변리사들한테 잘 만나면 그 변리사들이 어떻게든 어거지로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여러분이 실제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거기에 또 특화된 사람이 있어요. 테크닉 쪽에. 뭐 그렇게 해서라도 특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특허를 받는다고 한들 그게 우리 회사의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뜬금 인포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요, 플랫폼 비즈니스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한 그런 아이템에 대한 지식재산권 확보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오고 있어요. 2014년도에 앨리스 판결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수많은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시스템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아한 형제들 같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은 도대체 플랫폼 비즈니스가 어떤 게 특허가 되고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특허가 되느냐라고 보게 된다 그러면 전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은 실제로 어떤 특허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실제로 여러분이 좀 뜬구름 잡듯이 갖고 있는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로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서 기술로서, 소프트웨어 기술로서 어떤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인가. 즉 말 그대로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게 기술적인 해결 방안으로 어떤 걸 제시하고 있고 그게 정말 기존에 있었던 아이디어나 기술 대비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특허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제가 어저께 강의를 했었던 차별성 확보에 대한 방안에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식재산권 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난 한 해 동안 워낙 많이 질문을 받았던 내용이고 좀 그때마다 조금 사실은 저는 잘 안 된다, 어렵다, 구체적인 거는 우리 변리사한테 가서 물어봐라 뭐 이런 식으로 갔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변리사 친구랑 밥을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는 작작 좀 보내라 똑같은 걸로 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다가 한 번쯤 이렇게 공통적으로 본인들이 고민한 거리를 좀 생각을 해둔다면 적어도 이 고민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그 뭐냐 의문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조금 공수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그 많은 사람들한테 상담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 시간 낭비니까 그런 공수를 줄이자는 의미에서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저희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플랫폼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특허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그냥 대뜸 변리사를 만나지 마시고 본인들이 낼 수 있는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이 실제로 있는가, 그게 없다면 어떻게 이걸 준비해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자 뜬금 인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고요.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